법무임평원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에 걸쳐서 소위 금수완박 법령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서 3회까지는 금수완박 법령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붕괴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OECD 35개 국가를 중심으로 각 국가에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인정되는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금수완박 법안이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법령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버린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관해서 검사는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는 할 수 있으나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는 없다.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한다. 즉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기저에 깔린 생각입니다. 우선 금수완박은 수사 자체의 정의 또는 본질에 정확히 배치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사가 뭡니까? 수사는 당의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기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사는 당의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밝히는 거고, 당의 피의자를 기소한다고 한다면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럼 당의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밝히고, 기소한다면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이 절차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수사를 하다 보면 이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밝히게 되고, 그와 동시에 증거를 수집,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피의자를 수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소할지 여부를 밝혀내고, 기소한다면 먼저 증거 수집해야지, 이렇게 하는 2단계의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수사 자체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이죠. 그리고 수사 자체가 기소 이후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하면 들어오는 게 뭡니까?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 이 강제수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강제수사는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수사할 때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수사에서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실제적 진실에 더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강압 없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겠습니까? 자백하면 처벌받게 되는데요. 인간의 속성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피의자를 회유를 하거나 또는 피의자에게 압박을 하거나 그러면 피의자가 자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피의자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나 인권 침해죠. 더 나아가서 고문, 인권 침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인권 침해를 제어할 수 있는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검사 제도가 발달되어 온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검사가 수사 자체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경찰은 자기 수사의 실적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진급을 위해서 인권 침해 불문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실적을 높여야 자기가 진급을 하는데, 그러면 피의자 불러가지고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할 거고, 피의자로부터 내지는 피압수자로부터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컴퓨터를 압수함에도 불구하고 압수조서에는 임의로 제출했다
이렇게 적는다든지 그런 동기 내지는 유혹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게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사기관을 제어할 수 있는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경찰 내부였어요? 경찰 내부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그게 가능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개개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진정된 사건만 조사를 하죠. 국민권익위가 경찰 수사하는 걸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검사만이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검사만이 이걸 들여다보고 야 이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그러면 사건을 바로 송치 지휘를 하든지 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검사만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사 제도가 발전하게 된 배경 내지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검사와 경찰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하면 들어오는 게 옛날 사법시험 패스한 사람 또는 최근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 법률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3년 동안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사헌법 그 외 여러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회인이 어디서 3년 동안 어느 한 분야 를 이렇게 공부하고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로스쿨 3년 동안은 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실무 수습도 하고 그 과정에서 리갈 마인드를 수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갈 마인드라는 말씀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법조인들은 이게 뭔지 압니다. 리갈 마인드가 되게 좀 특이해요. 말로 설명은 잘 하긴 힘든데 이 법률 공부를 하고 실무를 한 법조인들은 이 리갈 마인드가 뭔지 를 딱 아는 거예요. 법률을 공부하면 이 마인드가 법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죄야. 아니면 이거는 무죄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 야, 그거는 민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 법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런 그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은 말 그대로 법조인으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고 리걸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서 아주 그 뛰어난 변호사는 승소를 많이 하고 뛰어나지 못한 변호사는 승소를 못해서 뭐 의뢰인도 끊어지고 돈도 없이 아주 비참한 생활하는 그런 걸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리걸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은 승소를 많이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도 많이 받아내고요. 민사에서 많이 이긴다라는 거죠. 근데 리걸 마인드가 어디서 뭐 책에서 단순히 섭득하거나 암기하면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 다 하죠. 근데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체득하는 능력이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로스쿨에 3년을 하고 법조인으로서 실무에 종사하다 보면 리걸 마인드가 형성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법률가들은 10,000명 중에 1명 천재적인 사람 외에는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3년 동안 법률을 공부를 하고 실무 수습을 하면서 리걸 마인드를 형성 내지는 수련을 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법무연수원하고 검사실에서 수사 및 법률 실무 수습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검사로 본격적으로 인간이 되게 됩니다. 전국의 검사 수가 2,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검사들은 토착화를 막기 위해서 1년에서 2년 순환보직 전국을 떠돌아다녀요. 아가가 어릴 때는 가족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아가가 이제 커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면 검사 혼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여자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 눈물 깊게 아이들하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저희 이 프로세스에서 남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1년 내지는 2년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게 하는 이유는 토착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토착화가 뭐냐? 그게 오래 머무르면 그게 친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건 처리를 공정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가 B를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검사가 B를 알고 있어요. 그럼 공정하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토착화를 막아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는 1년 또는 2년 일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1년 또는 2년 일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검사들의 일생이라는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수사권 조정 이전까지 그 수사검사는 한 달에 200여 건 이상 배당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사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비해서 거의 5배 정도 많은 소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검사는 수사검사뿐만이 아니고 공판검사가 있죠. 공판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판검사를 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판이 열리는데 하루 열릴 때마다 수십 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주 많은 사건을 처리를 합니다. 공판검사는 수사검사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뭘 배우냐? 일단은 증거법칙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전문법칙. 이게 법정에서 바로 휙 날아가요. 증거능력이 없는 게 바로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거법칙에 대해서 체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판검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판사의 증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는 겁니다. 어쨌든 유무죄는 판사가 결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이런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구나. 판사가 이런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구나. 판사가 이런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는 없다라고 판단하는지를 직접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판검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사실을 입증해야 유죄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사실을 입증한다는 게 어느 정도 공사실을 입증해야 됩니까? 어떠한 증거로 어느 정도 공사실을 입증해야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검사가 공판검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검사는 이걸 느끼는 거죠. 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유죄 판결 나. 이 정도 증거면 무죄 판결 나. 이걸 느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판검사로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증거 중에 판사가 어떠한 증거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아야지 유죄 판결이 나는지를 검사 스스로가 체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판검사를 하다가 다시 수사검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각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건 제 경험이고 모든 검사들이 다 그래요. 시각이 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수입달 진짜 적법하게 해야 되겠다. 압수 절차 이거 옛날에 재판할 때 압수 절차 날라갔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증거법칙을 유념을 하게 되고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해야 될지 아주 조심해서 증거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류의 증거 내지는 이런 류의 진술은 판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수사할 때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 느끼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정도 증거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으니까 기소를 하자 또는 이 정도 증거만으로는 기소했다가 무죄나 증거를 더 수집하든지 아니면 이 단계에서는 혐의 없는 처분을 하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죠. 검사 한 명이 하나의 관청이에요. 자,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의사 면회에 대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면 그게 도장 찍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국장이 그런 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직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하나의 관청으로서 그런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소장 한번 보셨습니까? 그 공소장에 기소한 사람 이름이 검찰총장이던가요? 아니에요. 개개의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개개의 검사가 개개의 관청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 독특하죠? 왜 이렇게 검사 하나마다 하나의 관청으로서 인정을 해주느냐? 검사가 중립적으로 위에 지시받지 말고 중립적으로 처분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급 부장검사가 이거 기소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검사가 밤에 몰래 기소를 해버렸다? 그럼 그 기소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개개인이 기소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검찰총장만이 기소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검사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의지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라
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주 대단한 취지죠, 그죠? 그리고 검사는 판사하고 같은 정도로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에게 징계를 내릴 때는 판사 수준으로 그 엄격한 기준 하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검사 파면 못해요. 검사 파면하는 거 보였습니까? 못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개수한 독일에서는 검사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점, 이렇게 아주 대단한 거죠. 검사 너는 두 가지만 해. 실체적 진실하고 인권 보장.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그걸 뒤에서 이야기하면 너 실체적 진실이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하면 무죄 구형해. 인권 보장 네 목숨 바쳐서 피고인 인권 보장해.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검사에 대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의 수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면 좀 웃죠, 그죠? 왜냐하면 검사가 이렇게 제대로 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되게 엄숙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우리가 법 처음 배울 때 사비니 교수 이름을 많이 듣습니다. 독일 법철학의 거장인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검찰에게 법의 수호자로서의 기능을 관철하기 위해서 검찰의 활동이 공소제기와 유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경찰의 수사 활동에 이미 검찰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게 검사의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경찰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죠. 제일 두드러진 게 두 개입니다. 민법, 상법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재산범죄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법, 상사법에 대한 아주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분들은 아쉽게도 체계적으로 법률 공부를 받으신 분들이 아니고 수련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갈 마인드가 적게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범죄를 처리하는데 아주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소사건의 대부분이 재산범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분들은 특히 공판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증언하는 것 외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 법칙 내지는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아야 유죄 판결이 나는지, 어떤 경우에 무죄 판결이 나는지, 판사가 어떤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판사가 어떤 증거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신빙성 있는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지, 증거를 결합하면 어떻게 그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감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데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 전문 증거, 전문 법칙 내지는 증거 법칙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찰관 분들이.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수집한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다 날아가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대리하고 있는 사기 고소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식 양도담보의 효력,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최근에 주식명부 기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또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 사건은 아주 민상사적으로 법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무고고소장을 경찰에 접수를 하니까 한 일주일 후에 담당 경찰관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좀 반려 좀 하려고 하는데 반려 동의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거의 50억 가까이 피해를 본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엉뚱하게 우리를 고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시행사업 관련해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요즘 신속히 수사가 돼야 될 사건인데, 고소장 접수하고 담당 경찰관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반려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설명한 사건 중에 항소심에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그런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수사를 시경에서 했어요. 시경은 경찰
분들 중에 수사를 잘한다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경 사이버범죄 수사대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6차례 걸쳐서 했는데 이 경찰관분이 결국은 항소심 법정에 2번 왔습니다. 그래서 압수 절차의 위협성에 대해서 정을 했는데 제가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압수할 때 압수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만 압수해야 된다. 그것도 잘 모르시고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전자정보 상세 목록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수사를 아주 잘하는 분들만 모였다는 시경 경찰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검사하면서 이런 걸 느꼈는데 변호사 하면서도 신문하면서 이걸 좀 느끼니까 가슴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기 시작했는데 1심 판결문에서 그 시간에 증거의 90%를 위법수익 증거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찰이 압수수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1심 판결문, 유죄 판결문에서 거시한 90%의 증거를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 검사로서 근무를 할 때 검사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찰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 잡아내는 걸 그래 잘합니다. 검사들도 감탄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감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이런 강력범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는데 재산범죄만 들어오면 좀 죄송한 이야기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수사 지휘절, 그리고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고소 사건이 들어오면 제가 할 수 없이 사기의 기망이라 하면 이렇게 법리부터 설치를 하면서 요거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수사 지휘를 내리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분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에 수사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수사 기간을 주면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언제 올라옵니까? 물어보면 곧 올라갑니다 해서 올라오면 예를 들면 한 100 정도 수사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거의 30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또 수사 지휘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제대로 안 돼 있고 시간도 안 지키고 또 수사 지휘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제대로 안 돼 있고 시간도 안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들이 3개월 초과가 있었거든요. 3개월 초과되면 결제 라인도 바뀌고 검사로서 힘듭니다.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하느냐? 빨리 송치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실에 있는 수사관님한테 이거 좀 빨리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3개월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그런 사건이 거의 재산범죄는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분들이 민상사에 대한 지식 내지는 증거법칙 내지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지 기소가 가능한지 이런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느리고 또 정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송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거는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재판을 하다 보면 기록을 다 보지 않습니까? 이게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자, 경찰 수를 한번 볼까요? 2021년 현재 경찰관 총수가 12만 8,295명이라는 거고 그중에 수사부서 경찰관이 32,500명이라는 겁니다. 검사가 2,300명 되니까 10배 이상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관할 내 사건 당사자하고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다양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검사 한 명당 경찰관 5명 이상이 수사하는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검사에 비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다양성이 아주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판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판사 시각에서 증거법칙을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증명력의 정도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증거 수집의 정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공무원이죠. 검사는 검사 한 명이 1인 관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공무원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될 엄숙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는 수사업무하고 비수사업무로 나눕니다. 수사업무는 경제, 진흥, 형사, 사이비, 여청, 교통 이렇게 수사를 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비수사 업무는 안보, 경무, 생활안전, 정보 있는데
경찰이 그 수사업무 비수사업무로 이렇게 순환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 보장도 안 돼 있고 상명하복 시스템이고 1인 간천도 아니니까 검사에 비해서 정치적 중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의 부패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 공무원 수가 3,427명이라는 거죠. 그 중에 무면허 운전, 직장 내 성희롱,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사적조회 등 규율 위반이 1,504명,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성매매, 절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이 1,139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방치 및 묵살, 근무시간 중 음주 및 골프, 현행범 임의석방 등 직무 태만이 590명이고 향응, 알선 수뢰, 사건 해결 빙자, 갈치 등 금품 수수가 193명, 부당 처리가 1명이라는 겁니다. 2019년도 경찰청 발표 경찰 범죄가 1,672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직권 남용이 300건, 직무유기가 120건, 증수뢰가 36건입니다. 아주 높은 숫자죠.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서 부패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경찰관이 교통 업무 처리 중 친분 관계에 있는 자를 위해서 음주운전자 혈액을 바꾸치게 하고 수배자를 돕고 수배자를 잡아야 되는데 돕는 거죠. 그리고 경찰관이 윤락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돕거나 도박행위에 가담하고 경찰이 안마시술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도록 요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청탁을 받고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종결하고 경찰관이 사건의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고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에서 사건 관계자들하고 광범위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이게 다 사건 관계자들하고 접촉해서 벌어지는 비리 그로 인한 처벌 사례라는 것이죠. 사채왕 리스트 사건, 룸살롱 환자 리스트 사건, 인천 조직폭력배 난동 사건, 서울 영등포 장례식장 유착비리 사건, 성매매업소 공동 운영한 강북급 경찰 사건, 경찰 스스로 성매매를 한 조직에 대한 경찰 자기수사 사건 등이 최근의 대표적인 경찰 부패 사례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슴 아프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 인권침해 진정이 1,551건으로 전체 조사 기간 중 보호시설, 구금시설에 의해서 세 번째로 높은 16.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193건 2.1%에 비해서 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죠. 경찰 인권 침해 사례 한번 볼까요? 1985년 김건태 고문 사건, 1986년 군인숙량 성고문 사건,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해 연세대 이한열 군 사망 사건, 1991년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 1999년 전북 완주 3대 나라수퍼 노파 살해 사건 피의자 고문, 이것도 재심으로 무죄 받았죠. 2000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해자 고문, 이것도 재심으로 무죄 받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 수원 15대 소녀 살해사건 피해자 고문, 그리고 2010년 6월 서울 양천기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속칭 날개 꺾기 등의 가혹행위로 해당 경찰관 4명이 구속된 사건, 그 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 자동차 파업 진압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 삼성전자 노조 시신 탈취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확신을 갖고 진행하면 무조건 징역형이야.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라고 소리친 사건. 그리고 최근 2020년 피해자 속옷 찬입으로 현행범 체포한 사건. 과도한 장구 사용, 폭행,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욕설 등 인권 침해 사건. 경찰에서 이렇게 인권 침해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실적을 위해서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범인 못 잡으면 큰일 나요. 경찰은. 그잖아요. 근데 범인이 안 잡혀. 그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고 허위 자백이죠. 그게 실적 위주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서 그럽니다. 예를 들면 강제진압 상황에서 농민이 사망을 한다든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이게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직은 유기체거든요. 가만히 놔 좀 커가요. 근데 조직은
통제를 받아야지 부정적인 영향, 뭐 부패나 뭐 인권 침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영향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경찰 조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만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장까지 갖췄잖아요. 그리고 체포, 구속, 압수수색권을 갖춘 거대한 권력기관입니다. 이 경찰 조직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어요?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뭐 행정, 안전부 장관이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 못합니다.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면 생각해. 누가 통제할 수 있는지 잘하면 생각해. 군인이 통제할 수 있겠어요? 군대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통제 못합니다.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사법기관이 검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검사가 이렇게 막강한 또는 거대 권력인 경찰을 통제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 무한정 늘어납니다. 부패 무한정 늘어납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미국 그리고 남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흘러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경찰, 검사, 판사가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의뢰인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36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30%, 검사 60%, 판사 90%. 경찰의 결론에 대해서 30%만 수긍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결론에 대해서 60% 정도. 판사의 결론에 대해서는 90% 정도. 물론 판사가 판사 나름이겠죠. 제가 의뢰인이나 주변 사람들, 주변 변호사들, 제 밑에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저는 결론을 30%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 날 거야. 그러면 30%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100% 정확할 때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100%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30%, 검사 60%, 판사 90%. 저는 제 법조 생활 20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 아주 단기간입니다. 경찰의 성취 또는 불성취 결정 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납득을 못해서 이 일을 해서 그 세 건 다, 세 건이에요, 세 건. 세 건 다 검사가 보강수사 요청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의 결론 도저히 납득을 못해서 이의 신청했는데 결국은 검사가 다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 한 7년 정도 했는데 그중에 수많은 경찰관 분들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수사지를 내린 경찰관들이 수사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는데 그 수많은 아마 한 수천 명 될 겁니다. 수천 명의 경찰관들 중에서 제가 실력을 인정한 경찰관은 단 2명. 야, 이 정도는 검사 수준이겠다. 좀 오만한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단 2명밖에 없었어요. 그마저 그 2명은 제가 초임 검사 때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제가 수사 처음 할 때, 이 사람은 좀 안 된 이야기면, 내 정도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2명 외에는 도저히 제가 인정을 못하게 했다라고요.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제가 수사 지휘를 하고 결국은 송치받은 사건 중에 사기 사건이 있어요. 차용금 사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조서가 표지하고 포함해서 몇 페이지 되는데, 실질적인 조서는 딱 반 페이지예요. 차용금 사기는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조서는 어떻게 돼 있냐? 피해자는 돈 1,000만 원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요. 예.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겁니다. 피해자가 자백한다라는 거. 제가 경악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경사예요, 경사. 수사 경력 10년 이상 된 경사분이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찰관분들은 그보다 훨씬 수사 능력이 뛰어나신데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사생활 7년 동안 수사 능력을 인정한 경찰분들은 딱 2명밖에 없고 그것도 제가 초임 검사 시절이고 제가 검사로서 무려 오른 2학년 이후에는 그 수많은 경찰관들 중 단 한 명의 경찰관도 제가 수사 능력을 인정한 예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